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 훈풍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이상한 통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주제입니다.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의 이상한 통화 정책. 네.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일본이 장기간 이어져온 초완화 통화 정책을 마감할 것으로 시사하면서 네. 일어나는 일인데 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엔화가 되게 변동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기저에는 그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엔화의 그 변동성이나 추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네. 당연히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일단 뭐 올해 초부터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가 지금까지 초완화 통화 정책을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네네. 포문을 열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2%를 유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임금이 이제 상승하는 등 해서 이 두 개의 구조가 선순환을 유지한다면 경제가 되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이런 게 일관된 이제 어쨌든 얘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면서 일본은행이 3월 19일 날, 금년 3월 19일이죠. 예. 드디어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지금 상단을 상향하면서 네네네. 이제 멀어진 일인데 통화 정책 그래서 어떻게 대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강.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우선 정책 금리를 이제 인상했습니다. 예. 그간에 마이너스 0.1%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예. 아마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 유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0에서 0.1%로 금리를 좀 올렸어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사실 일본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중단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에도 매입을 했고요, 일본은행이. 예.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리츠도 사실 매입을 했는데 그간에 이걸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그 선진국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인데 이게 노골적인 일종의 시장 개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시장 예. 개입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걸 중단을 좀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장기 국채를 이제 그 개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장기 국채 10년물을 1%에서 유지하는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정책을 이제 쭉 해왔는데 예. 이번에 그것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트더라도 이제는 규제하지 않고 놔두겠다. 예, 돈을 풀던 걸 이제 풀지 않겠다. 네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도 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통화 정책의 근데 핵심이라는 게 국채 매입 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좀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변경한다 이 추세와는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 정책을 변경하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툴도 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행은 이번에 정책을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아까 주식시장 개입이라든지 뭐 그 장기 금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정책들은 좀 폐지를 하긴 했지만 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공급하는 초완화적 유동성 공급을 해온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그렇죠. 국채 매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국채 매입은 그대로 사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국채 매입을 한다는 건 계속 유지한다는 건 돈은 계속 풀겠다는 계속 거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들은 그 정책을 이렇게 긴축으로 어쨌든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정책 금리를 이제 올림과 동시에 그동안에 해왔던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보통 전환을 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예.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국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들어오면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밸런스를 줄여가는 이래서 양적 긴축을 병행하는 정책을 보통 펴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행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정책 이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국채 매입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 진짜 궁금해요. 다른 건 괜찮은데 국채 매입 중단은 왜 안 할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일본은행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구조를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은행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초완화적인 이 통화 완화 정책을 해왔거든요. 네. 거의 20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여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으면은 그 예금 금리도 좀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요, 20년 동안 이 거의 제로 금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예금을 안 하죠. 해도 이자가 나온다는 걸 몰라요. 아, 이자 자체를 까먹고 있었군요. 예, 예. 예. 예금해도 이자가 나오네. 이걸 자체를 지금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 음흠. 정도로 사람들의 이 완화적인 정책에 너무 길들여 익숙해져 있는 거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한꺼번에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이제 일본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예기치 않게 금융시장이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자기들도 예단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선은 좀 시장의 안정판을 마련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지금 수익률 통제 정책도 이제 폐지를 했으니까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금융시장 안전판은 사실 국채 매입 정책이고 하나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또 일본의 재정이 문제 아니겠어요? 계속? 이제 일본이 이걸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의 그 중앙은행의 그 적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 적자 문제. 네. 일본은행이 지금 그 일본 국채 발행 잔액의 한 절반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얼마냐면 159조 엔이에요. 갖고 있는 그 자산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그냥 듀레이션을 한 3년 정도로 가정을 해보고 예. 시장 시장 금리가 1% 정도 상승을 한다면은 일본은행의 손실 규모가 평가손이 한 118조 엔 정도. 또 원화로 하면 거의 150조 이상의 아,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발권력을 행사하는 그 시너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일본은행이 적자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문제가 생기겠군요. 이거는 이 중앙은행의 그 정책의 신뢰성과 연결이 되고요. 예. 또 독립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일본의 입장 봤을 때 굉장히 좀 리스크한 측면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요인도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가장 제가 이제 그 방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본 정부가 지금 그 재정 문제가 사실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본은행이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걸 자기들의 언어로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행이 일본 재정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보려면 예. 일본의 재정 상황, 예산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이 외에도 이제 뭐 세입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일본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사회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예산을 좀 구조를 보면 일본 이제 그 재무성이 발표한 그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예. 금년 세출 예산이 112.6조 엔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 초고령 사회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될 예산이 사회보장 예산인데 그렇죠. 이게 37.7조 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요 예산입니다. 국채 원리금 상환용 예산이 네. 27조 엔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채가 이제 만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자도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27조 엔인데 예. 이게 전체 예산의 지금 24%, 약 4분의 1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말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 일본이 뭐 그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군사 대국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실제 국방 예산이 얼마냐면 7.9조 엔밖에 안 돼요.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원리금 상환용 예산에 국방 예산이 불과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국채 원리금 상환 예산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 예.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2024년 그 세임 예산을 보면은 예.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35.4조 엔이니까 이게 전체 한 31% 차지합니다. 굉장히 세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예산 구조를 보면 이 국채 발행하고 상환이
굉장히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국채 발행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앞으로도 우리도 저희 사실 마찬가지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이 사회보장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북아의 안보 질서도 좀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도 좀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사회보장 예산하고 국방 예산을 좀 늘리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세수 늘려서 그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세수를 한 번은 늘릴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세수 늘려면 그 세월 하나를 개발해 가지고 그 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인데 지금 일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5%예요. 이거는 정말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율인데 그러니까 국채 발행도 쉽게 늘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는 지금 일본이 사회보장 예산이나 국방 예산 늘리려면 이 국채 발행 비용을 줄여가지고 철저하게 그 국제 원리금 상환 예산을 억제해야 돼요. 아.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런 예산들을 늘릴 수가 없어요. 현재 네. 조건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일본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 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국채 수익률 그 통제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튀어버리면. 예.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이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국채 매입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지는 않겠지만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통화 정책은 변경하고 있지만 국채 매입은 국채 포기할 수 없다. 매입은 예,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언밸런스한 통화 정책을 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제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의 통화 정책은 이렇게 재정하고도 아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통상 민간이 부채가 늘어나면은 이제 경제 성장을 오히려 제약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과다한 국가 부채가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사실 저희한테도 반면교사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 2022년 8월부터 이미 3%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 조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22년에 2.5%, 그다음에 2023년에 3.2%로 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일본이 물가 오른다는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사실은. 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엔달러 환율도 사실은 원래는 약간 강세로 갈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정책 이후에 너무 약하게 정책을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환율이 오히려 거꾸로 약세가 돼가지고요. 엔화 역세가 쭉 154엔까지 갔는데 예. 최근에 지금 그 160엔도 찍었어요. 그래서 예. 터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일본 통화정책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좀 주목한 것은 2024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요. 네. 원래 2.2에서 2.5%로 전망했었는데 현재 2.5에서 3%로 사양 조정을 했어요. 아. 물가 전망을요. 예. 그런데 정책 금리는 지금 동결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국채 매입을 하겠다는 거는 그 규모와 이 스텝은 좀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것은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엔화 약세가 일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진단이 나온다고요? 네, 환율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의미죠. 뭐 별 문제 이해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시장 개입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엔화가 장중에 160엔을 터치를 했어요. 근데 오후 한 2시 되니까 이게 환율이 다시 155엔대로 급락을 했더라고요. 추정은 이제 개입이 들어왔을 아마도 것이다. 일본은행에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드는데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156엔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율 추이를 간단히 보면은 원화하고 엔화가 지금 이제 금년 중에 원화가 한 6% 절하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엔화가 무려 10.9% 절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절하가 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뭐 원화나 엔화나 비슷한 수준으로 절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2배 수준으로 절하가 그러니까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한 그 정책 결과가 이 환율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떤 생각에 이렇게 엔화 약세가 더 심화되면 앞으로 뭐 전망치가 뭐 여러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다르게 전망하기도 하고 이제 대충 엔화 약세가 좀 더 갈 것이다 뭐 약간 우세하고 뭐 이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보다 훨씬 약세가 되면 이제 일단 뭐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출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생각할 수 있고 물가 측면에서도 일본은 이제 뭐 수입 물가에 더 시달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경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정책 금리 인하 기대도 많이 줄어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저는 엔화는 당분간 약세가 갈 것 같다. 다시 160엔을 돌파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화 약세는 사실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는 수출 영향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하게 보면은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것은 대일 무역 부분입니다. 대일무역. 예.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소위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은 일본의 영향이 큰데 예. 우리가 그 영향도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비용이 싸기 때문이에요. 물류 비용.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비용이 되게 그렇죠. 적거든요. 네. 뭐 유럽이나 미국에 네. 들어오는 것보다. 근데 약세까지 되면은 훨씬 가격적인 싸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한 우리가 한번 그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우리 일본 여행 많이 하잖아요. 엔화가 싸지니까. 예.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일본 여행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내수에 영향을 줘요. 예. 다 국내에 써야 될 것들을 다 해외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가 굉장히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측면에서는 이게 약세가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신흥국의 그 환율도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우리가 유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 투자를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많이 했냐면은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미 국채가 인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것이다. 해가지고 엔화로 미 국채를 투자하는 거래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엔화가 절하되고 지금 양쪽에서 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요. 손실이 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도 엔화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일본 환율이 많이 움직일 때는 와타나베 부인이라 해서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환투자도 네. 환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많이 했단 전형적인 말이에요. 한 2, 엔트리 30년 트레이드죠. 전에. 네. 그죠, 그죠. 네. 이 부분도 좀 다시 붐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엔화 약세를 촉진시킬 수 더 있는 거죠. 부추길 수 있고. 네네. 예. 예. 엔화는 팔고 이제 달러화를 사는 거래인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외환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고 네네. 최근에 또 일본의 산업들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또 조금 중소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이 엔화 약세가 미친 영향이 어떤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고 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환율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저에는 이제 일본의 이상한 통화 정책이 깔려 있고 거기에 굉장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통화 정책의 어떤 팩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네. 될 수 그래서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인플레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저금리 정책을 해도 네. 효과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통상적인 국가에서 정책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금리를 낮추면 네. 경기가 좀 부양이 되고 소비가 진작이 돼 내수가 확대가 됐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별 기대만큼은 없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보고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율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이 어떤 변화가 일기는 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은 정말 일본 사람들이 사실 경험해보지 경험해보지 못한 못한 그런 체감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튼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한동안 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잊어먹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네네. 한번 생각해봐야 될 네.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경제연풍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님과 일본의 통화 정책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회가 다른 연합뉴스 경제 TV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